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용인 평화롭던 아파트를 공포에 떨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벽돌을 아이고. 맞고 쓰러진 두 사람. 이게 뭔 일입니까?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50대 여성은 결국 사망했고 아유. 함께 있던 20대 남성은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니 누가 벽돌을? 의식이 없어졌다가 다시 막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막 촛불이 거의 꺼질 뻔하다가 켜지는 그런 기분이. 피해 남성과 숨진 여성은 길고양이를 돌보며 알게 된 사이였다는데요. 사건 당시에도 길고양이를 위한 새 집을 짓던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는데요. 어디 소중해요.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불안해서 잡혀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분이거나 정말 애기거나 그 생각.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단서인 벽돌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제3자의 DNA가 나온다면 용의자를 좁힐 수 있다고 본 건데요. 네. 하지만 감식 결과 벽돌에선 피해자들의 DNA만 확인됐습니다. 없었구나 다른 게. 사례금까지 내걸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지만 이마저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던 그때 최근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여성이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이 일어나면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없자 캣맘 혐오 범죄라는 또 다른 논란으로 확산됐습니다. 실제 길고양이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나 지금 밤늦게 나오지 못해요. 무서워서. 일찍 나와서 얼른 저기 들어가고 하다못해 가서 오래 안 있어요. 정말 위에서 막 내려올까 봐. 동물 혐오 범죄 논란으로까지 번진 캣맘 벽돌 사망 사건. 자연 낙하로 인한 불의의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진짜 증오 범죄였을까요? 근데 유족들 얘기에 의하면요, 피해자들이 뭐 주민들과 고양이 문제 때문에 뭐 갈등이 있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건 당시에 피해자들이 길고양이들이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추측성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는 캣맘 혐오 범죄에 대한 뭐 그 논란들이 정말 도가 지나치도록 이제 일어났었기도 했는데요. 실제 유가족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여성들은 뭐 고양이 동호회 회원도 아니었고 주민들과 길고양이 문제로 갈등을 겪은 사실도 없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CCTV가 있었을 것 같고 CCTV를 확인하면 범인을 좀 쉽게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장기화됐어요, 수사가.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경찰이 일단 수사 초기에 벽돌이 떨어진 아파트의 일주일치 CCTV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옥상에 다녀간 주민들, 그다음에 당시 사건이 발생하던 당시에 그 아파트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 그 35세대, 35세대의 130명 주민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사실 특별한 그 용의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특히 벽돌이 떨어지는 일부 장면이 찍힌 네. CCTV는 확보가 됐지만 어디서 날아왔는지 이런 각도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또 구체적인 그 범행 실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그 용의점만 가지고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렇게 증거가 없다면 범인이 혹시 뭐 벽돌에 묻은 지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흔적을 지웠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저 그 뭐 돌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예. 합니다만 지문이라는 게 이제 돌에서 표면이 거친 경우에는 지문의 융선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지문을 가지고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CCTV도 뭐 무용지물이고. 그럼 미궁에 빠질 우려가 커졌는데 사건 발생 8일 만에 해결이 됐어요. 네. 그 지문이나 DNA만 가지고 뭐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른 여러 가지 증거를 찾게 되는데
특히 사건 현장에 범인이 다녀갔다면 반드시 남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흔적, 네. 단서가 있습니다. 과연 용의자를 검거한 이 그 결정적인 단서가 무엇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이 사건 현장에 흔적이 남았군요. 단순 사고가 아닌 고의적 범죄에 무게를 둔 경찰. 우선 벽돌 투척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3차원 시뮬레이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식 결과 벽돌은 5, 6호 라인의 중간층 이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높이를 측정했고. 마음과 부러진 흔적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되게 위쪽에서 떨어지는 걸로. 위에서. 경찰은 특히 벽돌이 떨어진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수였다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포물선으로 떨어졌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던졌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네. 의도적 범행이 명백해지자 경찰은 사고 지점뿐 아니라 주변의 CCTV를 모두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사고가 발생한 그 시각 옆 라인 아파트 입구로 들어간 세 사람이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간 이들이 약 40여 분간 머문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옥상 문은 평소에 개방이 돼 있어서 옥상 문을 통해서 옆 라인에서 옆 라인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범인이 다녀간 결정적인 증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발의 지문이라 불리는 족적이 발견된 건데요. 족적이 남았군요. 옥상에서 발견된 족적과 CCTV에 찍힌 용의자 중 한 명의 신발 문양을 대조한 결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과연 발자국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당신을 캣맘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체포합니다. 벽돌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건 다름 아닌 초등학생 아이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 발생 40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진다니까? 아니야, 선생님이 똑같다 그러셨어. 한번 던져볼까? 작은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던지면서 옥상에서 낙하 실험 놀이를 하던 아이들. 호기심이 점점 커지더니 저것도 급기야 던져볼까? 아파트 옥상 구석에 있던 벽돌까지 던지고 말았던 겁니다. 1초, 2초, 3초, 4초라고 하면서 시간을 재어보는 소위 말하는 낙하 실험을 자칫 캣맘 혐오 논란만 낳고 미궁에 빠질 뻔한 벽돌 사망 사건. 철없는 호기심이 부른 죽음의 진실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범인의 정치였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 처벌 어떻게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형사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나이죠. 네. 예. 현행 형법상에는 14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처벌을 하지 않고 있고요. 형사입건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세 미만은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네. 소년법은 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소년을 이제 촉법소년, 우범소년, 그다음에 이제 범죄 소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지금 벽돌을 던진 그 A군의 경우에는 당시에 49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촉법 소년에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형사 책임 완전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같이 있었던 이 B군, 가담에 했던 B군 같은 경우에는 만 11살이었기 때문에 촉법 소년에 해당이 돼서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유사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 2018년에도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7살 소녀가 던진 아령에 맞아서 아령이요? 예, 어깨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이 소녀도 역시 이제 전혀 이 형사법 처벌이 안 되는 대상이 나이기 아니어서. 때문에 네.
뭐 그 미성년자들의 이런 범죄들이 발생을 하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 처벌상의 이런 문제들은 아직까지 사회적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좀 집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거 정말 위험한 거다라고 반드시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근데 아까 봤더니 족적 감식으로 잡았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제 발자국, 소위 그 이제 신발의 발자국을 가지고 용의자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이제 과학수사 기법인데요. 이제 과학수사 요원들이 그 우리 지금 이제 시판되고 있는 모든 신발의 발자국을 전부 이제 데이터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발자국이 보면 이동 동선, 범행 현장에서 어떻게 이동되었는가, 그 다음에 그 발의 크기나 신발의 모양, 또 보폭, 뭐 성별, 연령대, 체중 이런 것들을 다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지문의 데이터베이스처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족윤적 검색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적하고 차량, 타이어의 그 윤적까지 같이 입력이 되어가지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사례가 이뿐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 2018년에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예, 눈이 내리는 날 그 이제 그 절도범이 네. 결국 이제 자신의 발자국으로 인해서 체포된 그 사례가 있었고요. 강원도 철원에서도 강도 상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현장에 남아 있는 범인 발자국이 결정적인 증거가 돼가지고 범인을 체포했던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권희룡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